안녕하세요. 매일 쏟아지는 단편적인 기사와 시세 등락표, 그 이면의 진실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거시경제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짚어보는 출근길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읽으려면 단순히 모니터에 찍히는 불꽃 푸른 숫자가 아니라요. 그 가격을 움직이는 자금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짚어볼 데이터들도 단순한 호재의 악재를 넘어서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신호를 포착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시장 소음을 걸러내는데 확실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흐름부터 짚어보죠. 비트코인이 다시 7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단순한 가격 등락이 아니라 수급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룩 온체인 집계를 보면요. 숫자가 아주 흥미롭게 나왔죠. 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3,353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도 29,225 이더리움이 순유입됐습니다. 게다가 솔라나 ETF에도 137,339 솔라나라는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시장의 매수세가 단기적인 투기 자본이 아니라 거대한 기관들의 구조적인 자금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치거든요. 아, 성격이 아예 다르다. 그렇죠.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짤 때 며칠 만에 단타 치고 빠지려고 그 까다로운 컴플라이언스 거치면서 ETF 매수하진 않잖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 솔라나 ETF까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투자 방식 자체가 다각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이른바 디지털 금으로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담당한다면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일종의 운영체제에 대한 투자거든요. 아, 운영체제. 네,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을 그냥 하나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가치 저장소랑 인프라 생태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자본을 배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내부 수급은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바깥쪽 거시 변수는 상당히 거칠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말씀이시죠? 네,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요.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20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을 요구한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이란은 한 자릿수 연도로 훨씬 짧은 기간을 고수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거죠. 글로벌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지정학적 긴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는 아주 직접적인 트리거입니다. 무력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뇌관이니까요. 보통 이런 리스트가 터지면 자본이 위험 자산에서 다 빠져나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 작은 지표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출렁이는 이유가 사실 이 짓누르는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이 상황을 보니까 약간 거대한 저수지가 떠오릅니다. 저수지 어떤 비유인가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어서 저수지 수면은 막 거칠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밖에서 보면 엄청 불안정해 보이는데 네. 그 수면 아래 깊은 곳을 보면 현물 ETF라는 아주 굵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관 자금이라는 물이 콸콸 밀려 들어오는 구조랄까요? 겉은 흔들려도 실제 수위는 계속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그 비유가 수급의 구조적 측면과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수면 위를 흔드는 파도는 단기 트레이더들의 심리거든요. 아, 일일 변동성. 그렇죠. 하지만 자산시장의 중장기 사이클을 결정하는 건 결국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유동성의 총량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이제는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ETF를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 포인트가 오늘 짚어볼 2부의 핵심 이슈와 연결됩니다. 기관들이 막대한 자금을 부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네, 아시아의 금융 허브 홍콩부터 보죠. 홍콩 당국이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라이센스를 부여했는데 그 대상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네, 전통금융의 상징들이죠. 글로벌 은행인 HSBC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참여한 앵커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구조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금융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축통화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른바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들이 이걸 발행해왔습니다. 뭐 테더나 서클 같은 것들이죠. 네. 그런데 수백 년간 국가의 법정화폐를 다루던 거대 전통은행들이
직접 이 기축통화를 발행하겠다고 등판한 겁니다. 라이센스 성격이 나뉘어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죠. HSBC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소매 결제용이고 앵커 포인트는 기관 자금이나 국경 간 송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한번 테스트해보겠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비즈니스 도입이군요. 네, 소매 결제나 국경 간 송금은 글로벌 은행들의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느린 스위프트 통신망을 버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를 아예 이식하겠다는 뜻이죠. 전통 자본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네요. 유럽과 미국 상황을 봐도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연합의 포괄적 규제법인 미카가 있죠. 네, 클리어뱅크가 그 미카 체계에서 초기 임가를 받았습니다. 미카 체계가 도입됐다는 건 비유하자면 글로벌 표준 규격의 콘센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규격화된 콘센트. 네. 이전엔 국가별로 규제가 다 달라서 은행들이 어디서 누전이 될지 몰라 플러그를 못 꽂았거든요. 근데 통일된 규격이 나오니까 클리어뱅크 같은 기관들이 투명하게 자본을 밀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자본 시장인 미국도 빼놓을 수 없죠. 시장 예측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올해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에 서명할 가능성이 59%로 점쳐집니다. 아주 높은 확률이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이 법원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역할의 분리입니다. 역할 분리요? 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하나의 거래소가 고객 돈 보관하는 금고 역할도 하고 거래 체결하는 브로커도 하고 심지어 코인 발행까지 다 했잖아요. 월스트리트 기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상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거래소, 수탁업체, 중개업체의 역할을 전통 금융권처럼 엄격하게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아, 룰을 그대로 이식하는 거네요. 홍콩의 은행주도 스테이블 코인, 유럽의 미카, 미국의 구조 재평까지.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시장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거액의 기관 자금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안전한 레일을 깔아주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규제가 족쇄가 아니라 유일한 보호막이거든요. 규칙이 없으면 기관은 단 1달러도 못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조금 반론 성격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룰이 세팅되고 기관이 들어올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셨는데 최근 크라켄 거래소 사태를 보면 좀 의문이 들거든요. 크라켄이 범죄 조직한테 내부 시스템 접근 영상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잖아요. 네, 그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라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0.02%에 해당하는 제한적 데이터 열람이었죠. 그러니까 규모가 0.02%로 작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 기관 투자자라면 이 공격 경로를 보고 등골이 좀 서늘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무슨 고도의 해커가 암호학적 취약점을 뚫은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고객 지원팀 관련 인력의 부적절한 접근, 즉 사회공학적 기법에 당한 건데요. 네, 인프라 보안 사고였죠. 내부 직원이 실수하거나 클릭 한 번 잘못하면 시스템이 뚫릴 수 있다는 건데 서류상으로 규제가 명확해진다고 이 물리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태계 인프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질문 안에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현상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해답이죠? 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지갑에 보관하지 않고 현물 ETF를 미친 듯이 매수하는가에 대한 이유요. 아, 리스크의 아웃소싱이군요. 정확합니다. 기관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부 통제 리스크, 직원의 실수로 보안이 뚫리는 리스크를 직접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책임지기 싫겠죠. 그래서 거래소에 직접 계좌를 파는 대신 뉴욕 멜론은행이나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처럼 완벽히 갖춘 규제형 수탁 기반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ETF 형태의 간접 투자가 폭발하는 거군요. 크라켄 사태 같은 보안 리스크가 역설적으로 기관 전용 수탁 인프라의 수요를 더 키우는 셈이네요. 네, 시장 흐름에서는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적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바탕으로 이제 당장 시장을 해석할 때 체크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3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3가지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래지갑의 거래소 이동입니다. 웨일얼럿 데이터를 보니까 익명지갑에서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로 1286 비트코인, 약 9279만 달러 규모가 이체됐어요. 상당한 물량이죠.
보통 거래소로 큰돈 들어가면 매도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긴장하게 되잖아요. 일반 소매거래소 창구였다면 즉각적인 매도 압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관 전용 창구면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나요? 네, 물론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지만요. 파생 상품 거래 증거금으로 쓰려고 옮기거나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장외 거래를 위해 비중을 조절하는 목적일 확률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 이체됐다고 무작정 공포에 질릴 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 미결제 약정이나 현물 거래량 터지는 걸 같이 봐야겠군요. 네, 입체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로 흘러가는 자금입니다. 익명 지갑에서 아베 프로토콜로 1억 1,600만 달러 규모의 테더가 이동했거든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주식 시장으로 치면 예수금 역할이죠. 네, 이 거액이 개인 지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대출과 예치가 일어나는 아베로 갔다는 건 무슨 시그널일까요? 자본이 동면에서 깨어나서 극적으로 수익을 사냥하러 나섰다는 뜻입니다. 사냥이요? 단순히 이자 몇 퍼센트 받겠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테더를 담보로 맡기고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겠다는 공격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군요. 맞습니다. 이 대기 자금이 실제로 어떤 자산의 매수세로 전환되는지 추적하는 게 단기 트렌드를 읽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전 포인트는 로컬 시장, 바로 한국 시장의 기관 인프라 확장입니다. 이 뉴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솔라나 기반 스테이킹 인프라 프로젝트인 지토 재단이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인 코다랑 협력해서 한국에 지토솔 규제형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시장이 거래량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철저하게 개인들의 단타 위주였거든요. 맞아요. 기관들이 수백억씩 안전하게 맡길 규제형 금고가 부족했으니까요. 근데 코다 같은 제도권 기업이 솔라나 스테이킹을 지원하면 판도가 바뀝니다. 기관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맡기면서 동시에 이자 수익도 창출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열린 거죠. 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묶이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지토솔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은 증표를 받아서 다른 금융활동에 또 쓸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멍설이던 한국의 법인 자본이나 대형 펀드들이 합법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장기적으로 로컬 시장 수급이 개인 위주에서 기관 위주로 재편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군요. 네, 단기 시세 변동보다 이런 인프라 확장을 훨씬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정리가 딱 되네요. 시장 참여자들은 당장의 1, 2% 가격 변동보다 이런 거래소 이체 목적, 대기자금의 디파이 진입, 그리고 규제형 수탁 인프라 확장 같은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거시적 리스크 속에서도 기관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맥락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좋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화두인가요? 2부에서 다뤘던 이슈요. 수백 년간 글로벌 전통금융의 축이었던 HSBC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쵸. 원래 법정화폐는 중앙은행과 국가의 독점 영역이었는데 이제 은행이 직접 블록체인 코드 위에 가치를 기록하고 실시간 유통시키는 시대가 된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통금융권이 정의하는 화폐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이게 참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종이 지폐나 장부 숫자를 넘어선 진화 말이죠? 네, 특정 조건이 맞으면 스스로 결제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가치의 척도로 탈바꿈하는 게 아닌지.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을 각자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명확화나 자본 이동 모두 그 새로운 화폐의 토대를 닦는 과정이니까요. 이 흐름을 읽는 게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